일본 근대사 이야기. 7번째 이야기. 베이지 유신의 산실 쇼카 손주쿠. 쇼카 손주쿠의 모태가 된 사설 학원의 설립자는 다마키 분노신이었습니다. 다마키 분노신은 스게 유리노스케와 요시다 다이스케의 손아래 동생으로 요시다 쇼인의 작은 숙부입니다. 그는 원래 관직에 있었는데 자신이 사는 집에 방 한 칸을 개조해 가르치는 공부방으로 사용했고, 쇼인도 메이린칸에 입학하기 전에는 이곳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점차 지위가 높아지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여유가 없어지자 이웃에 살던 구보 구로자에몬이 그 공부방을 이어받았습니다. 구보 구로자에몬은 요시다 쇼인의 외숙부였는데 원래 어린아이들에게 기초학문을 가르치는 구보시주쿠라는 사설 학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마키 분노신이 가르치는 일을 그만둔 뒤 공부방에는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았고, 얼마 후에는 요시다 쇼인이 따로 사설 학원을 열면서 청년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보 구로자에몬마저 쇼인의 수업을 들으러 가면서 사설 학원의 계보는 자연스럽게 쇼인이 이어받았습니다. 쇼인이 쇼카 손주쿠를 연 초기에는 그의 생가인 스기 가문 저택의 방 한 칸을 공부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쇼인의 강의가 유명해지면서 점차 몰려드는 청년의 수가 늘자 방의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게다가 쇼인이 학생들의 신분이나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욱 많은 젊은이가 모여들어 쇼카 손주쿠의 규모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을 받을 때 신분을 엄격히 제한해서 신분이 낮은 집안의 자제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잡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 유지를 위해 하층 계급에는 공부할 기회도 주지 않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요시다 쇼인의 방식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선구적 교육 철학과 신념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백성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쇼카 손주쿠 안에서는 사무라이의 자제부터 상인과 농부의 아들, 하급 병사의 아들까지 평소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운 다양한 계급의 학생들이 모여 앉아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제자들에게 쇼카 손주쿠에서는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함께 배우는 학우로서 평등하게 대할 것을 당부했고, 이런 교육 방식은 제자들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중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혁명을 이끌 주역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쇼인으로부터 평등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요시다 쇼인은 수업 중에 자주 평등의 중요성과 함께 개성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쇼카 손주쿠 역시 당시 한학을 가르치던 다른 사설 학원들과 같이 사서오경을 주교재로 삼았는데, 거기에 요시다 쇼인만의 특별한 수업 방식이 더해져 걸출한 인재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는 사서오경만 들여다보는 따분한 수업 대신 학생들의 수준이나 성향을 고려해 그 전제된 부분을 끌어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요시다 쇼인이 추구한 이러한 수업 방식은 오늘날로 치면 특화 교육 또는 열린 교육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마저도 정해져 있지 않아 매일 자유롭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학생과 쇼인이 1대1 토론 수업을 시작하면 그 뒤에 도착한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씩 토론에 끼어 그대로 수업이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수업을 쉬자고 하는 날은 그대로 휴일이 되기도 했으며, 다른 일을 할 때는 학생들끼리 자습하거나 조교들이 수업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학풍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는 수업 내용과도 잘 맞아떨어졌기에 쇼카 손주쿠에 다니는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차츰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방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평소에도 제자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 개개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개개인에 맞추어 세심히 지도하기 위한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참된 교육이란 실천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책에서 얻은 학문적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지식을 습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움이란 책을 읽는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 적용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의 교육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쇼인은 제자들에게 어렵게 습득한 지식을 잘 활용해 살아있는 지혜로 만들도록
항상 당부했습니다. 그가 수업 중 토론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준 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주려 한 것입니다. 쇼카 손주쿠 학생들 역시 저녁 때 쇼인과 함께 앉아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토론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토론 수업에는 정해진 교재도 없고 수업 내용을 암기하거나 받아 적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쇼인이 지인들을 통해 얻은 일본 각지의 정보나 제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모아온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은 보통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 너무 무능력한 바쿠를 비판하고 시대에 뒤진 폐쇄적 외교 방침을 고수하는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쇼인은 제자들이 시국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주의 깊게 듣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 학생들과 대등한 입장을 유지하며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열띤 토론을 벌이다 보면 어느덧 밤을 하얗게 지새워 새벽녘이 되어서야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다카스기 신사쿠 등 이른바 조슈번 유신 지사들이 모두 구엘자로 쇼카 손주쿠는 메이지 유신의 요람이 됐습니다. 장차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쇼카 손주쿠에서 요시다 쇼인과 만나 함께 보낸 시간은 길어야 2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쇼인은 제자들로부터 일본의 미래를 열어줄 열정과 희망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구하는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직접 판단하여 행동하는 진취적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렇듯 쇼인이 보여준 스승의 역할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교육자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사실 요시다 쇼인이 조슈로 돌아와 유폐 생활을 할 때 쇼카 손주쿠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키 출신인 라이 미키사부로와 코아마 출신인 우메다 운빈, 사스마 출신인 사이고, 다카모리, 미토 출신인 후지타 도코 등 뜻이 맞는 지사들과 서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쇼군의 후계자를 정하는 문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와 같이 정치, 외교 방면에 시급한 국가 중대사에 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자유를 구속받는 중에도 서신을 통해 바쿠우의 무능함을 개탄하고 제야 인사들이 세상에 나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여론을 중시하는 풍조를 형성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이 나오스케를 대표로 하는 바쿠우 실세들이 대대적으로 자행한 일본 바쿠우 시대 마렵에 유명한 정치적 숙청 사건 안세이 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요시토미를 후계자로 세우려던 이 나오스케 일파와 히토스 바시 요시노부를 후계자로 세우려던 요한의 다이묘 세력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다른 지방의 다이묘들은 신중하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첨예한 대립관계를 빚던 이 나오스케 일파는 본격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바쿠우를 비판하며 들고 일어난 존왕양이파 지사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중에는 요시다 쇼인도 포함되었는데 요시다 쇼인은 경고를 위한 본보기로 처형당한 셈입니다. 이때 희생된 사람은 차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대표적 제야 지식인이었던 요시다 쇼인과 라이 미키사부로, 에치젠 출신의 하시모토 사나이 등 평소 바쿠우가 눈엣 가시로 여기던 이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목숨은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피바람에 휘말려 폴꽃처럼 허무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그를 흠모하던 수많은 청년의 마음속에는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바쿠우의 처사에 대한 크나큰 반감과 분노가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름 없이 살아가던 제야의 존왕양이파 지식인들이 합세하여 무력으로라도 바쿠우에 항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수많은 제야 지식인들이 존왕양이를 부르짖으며 일어나자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쳤고 멈출 수 없는 혁명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쇼인이 생전에 주장한 존왕양 이사상이 힘을 얻자 이익을 본 것은 교토에 있던 왕실과 조정이었습니다. 어부지리로 기회를 만난 교토 세력은 700명 가까이 무신 정권에 빼앗겼던 통치권을 되찾아 다시 헤이안 시대와 같은 강력한 중앙 집권 정치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를 틈타 존왕양이 운동에 편승했을 뿐
스스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이들에게 통치 능력은커녕 메이지 유신 이후 폭주하는 유신 지사들을 통제할 능력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교토 조정은 위와 같은 얄팍한 계산을 바탕으로 존왕양 이사상의 핵심인 요시다 쇼인의 사상을 무분별하게 지지했습니다. 결국 그 부작용으로 요시다 쇼인의 허황한 사상까지 여과 없이 숭배하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일본이 당장은 서구 열강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조선반도와 만주를 넘어 동남아시아까지 침략해 식민지로 삼아 서구 세력과 동등한 힘을 키운 후 미국과 유럽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상가로서 지닌 치명적인 단점과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젊은 치기와 짧은 경험에서 나온 극단적인 사상만 봐도 요시다 쇼인이 사상가로서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줄곧 골방에 갇혀 있으면서 구상했던 비현실적인 몽상이 훗날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일본 전체를 들끓게 하고 아시아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폭주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전범 국가로 전락하고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를 만든 뒤에야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일본 전체가 서른도 채 되지 않은 혈기왕성한 청년 사상가의 과격한 몽상에 휘둘려 이성을 잃은 꼴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일본의 허황된 꿈은 그 후 기형적으로 변질되어 오늘날까지도 흉측한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주변 국가의 피로 얼룩진 실패한 역사, 수치스럽고 아픈 흔적으로서 이제 과거 속에 묻어야 할 제국주의적 사상이 현대 일본 사회에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합리화와 사욕을 위해 이미 130년 전에 죽은 요시다 쇼인을 억지로 움켜쥐고 있는 일본 권력층의 일부 인사들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의 왕따로 불리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두 발로 천하를 밟고 일어선 다카스기 신사쿠로 이어집니다.